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가 되는 조건에 관한 소름 끼치는 괴담들. 알 수 없는 소리. 집안에 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다른 방 또는 자신이 있는 방에서 들릴 때,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물건을 움직이려 할 때 나는 소리라고 한다. 혼자 닫히는 문.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을 때 갑자기 근처에 있는 문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닫히면 귀신이 자신의 존재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한다. 집안의 물건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안의 가구나 접시들의 위치가 움직여 있으면 이는 귀신의 장난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혼자 공중에 뜨는 물건들. 접시나 포크 또는 칼 등이 혼자 움직이거나 공중에 뜨는 현상이 보이면 이는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현상이라 한다. 전기와 관련된 문제. 전구등이 스스로 나가고 기계가 아무 이유 없이 자꾸 고장나거나 TV 소리가 혼자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이는 귀신의 장난일 확률이 높다. 동물들의 이상 행동. 개나 고양이 또는 새 등의 애완동물들이 갑자기 놀라 방 안을 뛰쳐나가거나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공격 자세를 취한다면 귀신을 보고 놀라 반응하는 행동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소리. 거실을 걷는 소리라든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처럼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소리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나면 이는 귀신의 장난이다. 무엇인가가 자신을 노려본다든지 만진다는 느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머리카락이 혼자서 움직이고 자신 외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이는 귀신의 장난이다. 무언가가 눈에 잠깐 보일 때 어두운 방 안이나 복도에서 순간적으로 눈에 무엇인가 보였다가 사라지면 이는 한이 맺힌 귀신일 가능성이 높다. 집안에서 이유 없이 뜨겁거나 차가운 장소. 집안의 어느 한 부분이 뜨겁거나 차갑고 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집안 곳곳으로 옮겨 다닌다면 이는 귀신이 집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다. 알 수 없는 냄새.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 굽는 냄새나 악취 등이 나면 귀신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사람의 후각을 착각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 수 없는 멍이나 긁힌 자국.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신의 몸에 알 수 없는 멍 자국이나 긁힌 자국이 있으면 이는 귀신이 자신의 몸에 직접 해를 입힌 증거일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소녀. 아마 때가 5월 초쯤의 일로 기억합니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학원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날은 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세상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영화 미스트에 나오는 장면처럼 세상이 고요했죠. 그 흔히 울던 까치도 울지 않았고 등굣길에 스트레스를 주던 강아지도 짖지 않아서 더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늘 가는 뒷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분홍색 책가방을 맨 여학생이 먼저 앞을 가는 겁니다. 늘 똑같은 시간에 등교하던 저로서는 우리 아파트에 내 또래가 있었나 싶어서 누군지 궁금해 발걸음을 더 빨리 해 얼굴이나 좀 보려고 했지만 거리는 더 멀어질 뿐 도저히 좁혀지지 않았죠. 뛰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하고 속도를 올려봤지만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냥 뒤따라가면서 어느 학교인지 보려고 했죠. 조금 더 걸어가 아파트 단지를 나와 삼거리에 들어섰습니다. 삼거리에서 정면으로 가면 큰 대로가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중학교 방향, 뒤로 가면 아파트 단지와 대로로 연결된 길이 나옵니다. 보통 그 시간대면 여기저기서 등교를 하느라 학생들이 보여야 정상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개미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적막했고 앞서가던 그 여학생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고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주변을 이리저리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잊지 않았던 걸 본 것처럼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등교를 했죠. 직진하여 큰 대로로 가니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주변에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주위엔 언제나처럼 등교 시간에 보이는 학생들과 도로엔 차들로 바글바글했죠. 이상하죠.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냥 극악한 확률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나왔나 보다 하고 생각할 즈음 내 뒤에서 여러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분명 뒤를 봤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머지하며 길을 가는데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서 모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가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건너편에서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여학생이 보이더라고요. 수많은 학생들이 얽히고 설켜서 한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 건데 이상하게 그 학생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쁘기보다는 그냥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얼마나 눈에 들어왔냐면 등굣길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는 중에 커닝이라도 할까 해서 옆에 눈을 돌렸는데 창문 너머 살짝 보이는 길가에서 길을 걷는 그 학생을 내가 볼 정도로 마치 우리는 운명이라 말하듯이 보였습니다. 그 학생인지 어떻게 아냐고 물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알았어요. 그 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 애는 날 따라다니는 걸까? 아니면 맴도는 걸까? 무엇보다 고등학생들은 모두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 애는 왜 저기 있는 걸까? 모의고사에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모의고사 내내 그 애가 있는 곳에 시선이 가곤 했죠. 당연히 모의고사 결과는 망했고요. 너무 신경이 쓰여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저기 저 여자애 보여? 그런데 친구가 보면 그 애는 어느새 사라졌죠. 잠깐 사이에 증발하듯 사라져 버리더군요. 이상하다 하고 친구들과 놀고 다시 시험에 임하면 어느새 그 애가 또 보이곤 했어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휴대폰을 보니 학원에서 모의고사 특강한다고 7시까지 오라는 겁니다. 모의고사 날은 야자도 안 하고 특강 시간도 없어서 일찍 하교하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느긋하게 학원으로 가는데 또 그 여학생이 보이는 겁니다. 늘 뒷모습이나 옆모습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여학생이 그때는 나를 보며 정면으로 서 있었죠.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는데 대각선 쪽에서 쳐다보는데 얼굴이 보일락 말락하고 애매하게 보였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그 학생을 향해 고개를 좀 내밀어 자세히 보려는데 아침과 같이 주변에 소리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 여학생만 보였죠. 분명 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직 포커스는 그 여학생뿐이었죠. 점점 그 학생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차가 왼쪽에서 나타나 나를 박아버렸어요. 아픈 것도 몰랐고 정신이 드니 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멍하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귀와 눈이 뚫린 것처럼 소리와 상황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차에 치였더라고요. 아저씨는 달려와서 학생 죽으려고 작정했어. 차가 싱싱 달리고 있는데 기어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신호등 쪽으로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프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난 괜찮다고 말하고 아까 그 학생이 있던 곳을 보니 그 학생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뒤로 그 학생은 2번 다시 보지 못했는데 이게 홀린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뒤로 비만 오면 왼쪽 무릎이 엄청 아팠어요. 그때 그 아저씨 명함 하나 안 주고 갔어요. 뭣도 모르고 사과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뺑소니였네요. 세 번째 이야기, 발소리. 아마 7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던 중학생인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밤늦도록 공부했죠. 한참을 공부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12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은 변두리였기 때문에 가로등이 많이 낡고 불이 안 켜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으로 가는 길은 밤이면 가로등이 잘 켜지지 않은 곳도 있었죠. 독서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니 유독 그날따라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감기인가 싶어서 집에 가서 약 먹어야지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중 지름길로 향했는데 그 길은 산에 가까웠고 낡은 가로등이 있는 길이었죠. 그래서 낡은 가로등들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중 한 가로등이 전부터 왠지 거슬렸는데 그날따라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애써 무시하며 길을 가리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 가로등을 지나자 작게나마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이 시간에 누가 지나다닐 일이 없는데 발소리라니.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너무 귀에 맴돌더군요. 저는 애써 착각이겠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명하게 2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역시나 2개의 발걸음 소리.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좀 빠르게 걸어보았고
그 발소리도 더 빠르게 들렸어요. 제가 한 발을 디디면 그 소리도 한 걸음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지자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발소리도 저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구 뛰던 중 더 빠르게 미친 듯이 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엄청나게 빠르게 가까워졌죠. 그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저 뛰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목표는 눈앞에 보이는 불이 켜진 가로등. 전력 질주를 하다시피 달린 후 간신히 빛이 있는 가로등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그 소리는 바로 제 뒤에서 멈추더니 아무 소리도 없었던 듯이 사라졌고 한여름의 차가운 바람이 제 등을 강타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온몸이 땀에 젖은 후에야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리라 결심했죠. 한동안 그 길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날도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향했죠. 친형과 같이 독서실을 나와 발걸음을 옮기는데 방향은 지름길이었어요. 지름길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무슨 공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름길로 가게 되었죠. 더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밤만 되면 음침한 동네라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갔을 때 그때 그 느낌은 착각이었다는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행이라는 느낌에 가뿐한 기분으로 낡은 가로등을 향해 걸어갔죠. 문제의 불 꺼진 가로등을 지나자 귀에 음침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오랜만이다. 온몸의 한기를 느끼고 척추에 소름끼침을 느끼자마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친형이 뒤를 이어 뛰었어요. 형이고 뭐고 그 소름은 본능적으로 달리게 만들었죠. 평소엔 그리 느렸던 달리기가 그땐 잘 움직이던지 운동회 때 그리 달렸으면 7등은 안 했을 텐데 열심히 뛰면서도 귀에선 그 발소리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미친 듯이 뒤에서 들리더니 따라잡혔는지 점점 더 가까워졌죠. 미친 듯이 빛이 있는 가로등을 향해 뛰었고 가로등에 다다르려 하자 그 발자국 소리는 제 옆에서 들렸어요. 바로 옆에서 들리자 가로등이고 뭐고 그냥 집을 향해 뛰었죠. 언제 발소리가 사라졌는지는 기억에도 남지 않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듯이 문을 열었고 다급한 문소리에 어머니가 허겁지겁 문을 열어주셨죠. 집에 오니 안도감에 거실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숨이 가빴거든요. 그러는 동안 잠시 후 형이 도착했어요. 형이 물었죠. 너 왜 그렇게 뛰었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발소리 때문에. 발소리 이야기를 하자 형도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너도 들었어? 형의 말에 따르면 형도 얼마 전 그 발소리를 경험했더군요. 둘이 그 일을 겪은 후로 그 길로는 절대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 발소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일을 학교에서 같은 독서실을 이용했던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한두 명 정도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데 저 위산에 지은 공원이 원래 무덤터라서 그렇다더라. 아니면 여기서 누가 죽었었다더라 말은 많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연매. 1700년대 초반에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떠돌던 소문 중에 속칭 연매라고 불리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상한 대나무통을 하나 메고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집을 찾아가서 그 대나무통을 여러 안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온갖 정신병을 일으켜 발작하거나 귀신이나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 미쳐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적당한 술수로 돈을 뜯어내곤 했다고 합니다. 대나무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들은 우선 남의 집에서 몰래 어린아이를 훔쳐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아이를 가두고 우선은 굶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말라가는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맛있고 중독될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배고픔에 괴로워하며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점점 더 온몸이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계속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흉측하게 마르게 되면 대나무통 한가운데에 음식을 한 움큼 넣어서 아이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사력을 다해 대나무통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아이의 몸이 매우 마르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작은 대나무통 속에 온몸을 구겨 넣으며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통에 들어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를 찔러 그 모습 그대로 통 안에 들어찬 상태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좁은 통 속에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몰골로 들어차 있는 연매가 완성되고 대나무통 뚜껑을 닫아 들고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운 모양이라고 전해집니다. 1763년에 사망한 이익은 기록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이의 귀신을 이용해 협잡을 벌이는 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조정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했으므로 당시에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매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남의 집 어린애를 도둑해다가 고의적으로 굶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인다. 때로 맛있는 음식만을 조금씩 주워 먹이는 바 그 아이는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정도에 이른다. 그러므로 먹을 것만 보면 빨리 끌어당겨서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죽통에다 좋은 반찬을 넣어놓고 아이를 꿰어 대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아이는 그 좋은 반찬을 보고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발버둥치며 죽통을 뚫고 들어가려 한다. 이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빠르게 찔러 죽인다. 그러면 아이의 정원이 죽통 속에 뛰어든 후 죽통 주둥이를 꼭 막아 정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 후 그 죽통을 가지고 부유한 집들을 찾아다니며 좋은 음식으로 아이의 귀신을 유인해 여러 사람에게 병이 생기도록 한다. 아이의 귀신이 침범함에 따라 모두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 그 모든 병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요구한 후 아이의 귀신을 유인해 앓던 머리와 배를 낫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과 곡식은 결국 자신들의 이득으로 만든다. 이것을 세속에서 연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엄격히 징계하고 고독의 죄와 동등하게 중벌을 가할 뿐더러 사령조차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근래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니 이는 법이 준엄하기 때문일 것이다. 5번째 이야기, 경남 통영실화 도깨비 이야기. 아버지의 고향은 통영에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에 아버지의 고모할머니가 그 섬에서 도깨비와 조언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와 할머니는 시내에 나가셔서 떡을 하고 생선을 사셨습니다. 이런저런 장을 보시다 보니 시간이 늦었고 버스도 없고 돈도 없으셔서 걸어오다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배가 떠나고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전화도 한 대뿐이고 선착장이 있는 마을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가 있는 집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냥 바다를 건너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섬은 해간도라는 아주 작은 섬으로 육지와 몇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현재 통영과 거제도를 잇는 구대교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큰 절기의 시간대에 따라 물이 많이 빠지면 걸어서 드나드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고 얕은 곳입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오면 깊은 곳은 몇 미터에서 10미터를 넘는 곳도 있죠. 바다라도 암석지대 같은 곳이 있어 그곳이 수심이 낮아 그쪽으로 건너가려는데 밤이라 매우 위험했고 그렇기에 밤에는 웬만해선 건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몇 번 건넌 적이 있지만 밤에 건넌 적은 없네요. 할머니는 내일 음식 장만을 미리 해둬야 했기에 그 걱정과 할아버지께 야단을 맞으실까봐 위험을 무릅쓰고 얕은 지대가 있는 쪽으로 가셨답니다. 도착해서 육지로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덩치 좋은 사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사내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건너시려고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내일이 추석이라 시내 가서 장을 봐왔는데 늦었네. 이거 내일 음식도 해야 하는데 늦었다고 할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건너야겠어. 그러자 사내가 그러면 업히세요. 하고 다가와 떡 벌어진 등에 할머니를 업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미안해라. 야밤에 위험한데 물도 차고 이러면서 건넜답니다. 할머니는 업혀가며 사내에게 말을 걸었는데 사내는 묵묵히 바다만 건넜답니다. 사내는 어느새 섬에 도착했고 할머니를 내려주었답니다. 그리고 가려는데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어쩌나 이거라도 먹어 하시며 시루떡을 건네셨답니다. 그러자 사내가 고마워하며 떡을 받고는 순식간에 바다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음식 준비를 하고 제사를 지내며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제의 일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척들이 미심쩍은 점들을 꼬집어냈죠. 섬과 육지의 거리가 몇백 미터는 좋긴 없는데 순식간에 건넌 점. 아무리 얕은 지대를 건너왔다 하더라도 그 야밤에 할머니가 옷 한 번 젖지 않은 점. 물이 얕은 곳과 깊은 곳이 많고 파도도 치기 때문에 안 젖을 수가 없다는 점이 이상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곳은 갯벌이고 울퉁불퉁한 바위 등이 많아 혼자서도 손을 짚으며 가지 않으면 힘든데 할머니를 업고 아무 주저 없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긴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과 육지 동네에는 그런 덩치 좋은 사내가 없다는 점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죠. 그제야 할머니는 그게 도깨비였나 보네. 내가 도깨비 등에 업혀왔구나. 내가 떡도 줬는데 하시며 도깨비였다는 걸 깨달으셨고 이 이야기는 곧 온 섬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추석 때 이 이야기를 들으셨고 제가 어릴 때 추석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일본의 도깨비는 온이라고 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설화 속 도깨비들은 거의 정령에 가깝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도깨비들을 일본의 오니와 같은 식으로 왜곡한 이야기가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인간이길 포기했다. 나는 봉투들이 어떻게 여태껏 그런 탁월한 완력을 숨겨왔는지 감탄했다. 정말이지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몸 안에서 잠들어 있던 본능이 적절한 계기를 맞아 웅크렸던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 힘이 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듯했다. 그리고 그 적절한 계기란 게 바로 내 작품인 것 같아. 나는 괜스레 뿌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봉투들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그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격이기도 했다. 그들은 대개 어두운 밤 혼자서 귀가하는 주민들을 노렸다. 그들은 주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몽둥이 따위는 쓰지 않았다. 대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꼬집고 이빨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핥히었다. 말 그대로 육탄전인 셈이었다. 자신의 육체를 아끼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봉투들이야말로 몽둥이나 공권력을 이용하는 주민들보다 훨씬 인간적이었다. 봉투들의 습격을 받은 주민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딱 인간 같지 않은 몰골이 되어 쓰러진 채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쩌면 봉투들은 주민들을 그들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봉투들이 연일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봉투는 한낱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헐떡이며 골목을 헤매는 불황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봉투들로 모이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시점 전후로 그들은 자신들이 봉투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원래 호명의 원리는 불공정한 위계 위에서 작동하는 법이다. 스스로가 호명의 대상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이 그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렇게 집단을 이루었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혁명군이라도 된 듯 하나의 기치 아래에서 연합했다. 그 기치는 이름하여 통조림 박멸. 통조림. 갑자기 웬 통조림인지 의아할 것이다. 봉투들이 주민들을 통조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째서 통조림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왠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 않는가. 봉투들의 통조림 사냥은 삽시간에 동네를 공포로 물들였다. 통조림들의 공포는 길에서 길고양이의 시체를 보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통조림들은 온몸이 껍질이 벗겨져 붉은 수액을 내뿜고 있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진 이들을 마주하며 그게 자신이 될 수도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러고 보면 봉투들의 분노나 통조림들의 공포나 모두 공감과 이해라는 지극히 아름다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애초부터 공감과 이해가 부재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통조림들이 봉투들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봉투들은 그야말로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대부분 오래전에 사망 신고가 되어 행정적으로는 그들의 행방을 좇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그들을 관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어디에 살고 어떻게 몸을 숨기는지 알 수 없었다. 나처럼 유별난 이가 아니라면 말이다. 통조림과 봉투의 세력 다툼은 점차 통조림의 승리로 기울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망가진 통조림들이 늘어갔다. 이제 우리 동네에 인간이란 종은 없었다. 통조림 아니면 봉투만이 있을 뿐.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나의 모순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
통조림이라고 해야 할까? 봉투라고 해야 할까? 애초에 나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존재로 정해 내렸는데 이처럼 인간이 사라진 시점에 이르니 그런 정에도 무의미해져 버렸다. 봉투의 편에 서서 길고양이들을 죽였으니 나도 봉투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는 봉투의 편이라고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얀색이 이 세상에서 우세했을 땐 나는 자연스레 까만색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까만색이 득세하자 더는 까만색에도 속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회색이 된 셈이다. 회색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건 내게 견딜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함을 안겨주었다. 처음부터 나는 회색이었지. 세상에서 유일한 회색. 어느 명암의 스펙트럼에도 쉽게 안길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나는 느껴버리고 말았다.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평온함을 안겨주는지. 그건 이를테면 거대한 둥지였다. 나를 뒤흔드는 의심과 불안을 일순간에 잊게 만드는 그런 둥지. 한번 둥지의 따뜻함을 맛본 이상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경찰에게 먼저 제보를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봉투에 대한 모든 것은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였다. 경찰은 고맙다며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통조림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그들은 전에는 내가 의심의 여지없는 통조림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내가 한 제보 내용에 대해 알게 된 그들의 눈에 나는 더 이상 같은 통조림이 아니었다. 통조림들의 눈에 통조림이 아니라면 나는 통조림이 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가족들이나 반 아이들의 눈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있을 수 없었다. 정처 없이 걸렀다. 골목 안쪽으로 길고양이가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길고양이에게 주춤주춤 다가가자 그 녀석은 날카롭게 울고는 담벼락 너머로 사라졌다. 분명했다. 그 녀석도 나를 혐오하고 있었다. 나는 길고양이가 사라진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홀로 멍하니 그 녀석의 울음을 흉내 내보았다.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갑자기 뒤통수가 불길처럼 뜨거워졌다. 시야가 흔들리더니 급기야 위아래가 반전되듯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다. 뒤통수로부터 시작된 뜨거움은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육중한 무언가가 내 배에 꽂히고 날카로운 것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빨간 수액이 내 몸에서 경쾌한 포물선을 그리며 뿜어져 나왔다. 뒤집힌 시야 속에 길쭉한 다리가 보였다. 다리들은 점점 늘어났다. 나는 그 다리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봉투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이 가빠지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점점 감겼다. 이제 생각해보니 봉투들이 왜 통조림들을 죽이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 봉투들은 그들을 인간 같지 않은 몰골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로 살도록 만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감각이 휘발되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들은 나를 정령 인간으로 만들려나 보다. 시야가 깜깜해졌다. 인간이 된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7번째 이야기, 안 좋은 터에서는 귀신이 나온다. 아마 2003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봄방학이었을 거야. 정말 나른한 날씨였다. 기분 좋고 나른한 그냥 오후였다. 세상이 조용했고 마치 오늘 낮잠을 자라는 신의 계시처럼 나는 큰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 당시 20살이었던 큰 누나는 백수였는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평소 성격이 불같아서 자고 있는데 시끄러우면 욕을 하고 그날은 컴퓨터도 못하게 하곤 했었다. 잠에서 깬 나는 TV를 보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큰 방에서 나오면 바로 TV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볼 필요 없이 소리를 작게 해서 시청하고 있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뒤에 뭐가 있나 돌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 초등학생 때 겁이 많긴 했지만 무심코 뒤를 돌아서 부엌을 봤는데 길이 꺾여 있어서 싱크대 부분만 보였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앉아 있더라. 싱크대 밑에 열면 칼 꽂는 곳 있는 거 알지? 내가 보기엔 거기에서 칼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엔 수건이 걸려 있는 줄 알았었다. 왜냐면 흰색 소복을 입고 있어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움직이더라. 그게 귀신이란 걸 알게 된 순간의 느낌.
혹시 톰과 제리에서 고양이 톰이 꼬리부터 머리까지 털이 차례대로 쭈뼛쭈뼛 써는 거 본 적 있나? 그 느낌이 딱 그랬다. 앉아있는데 꼬리뼈부터 머리까지 차례대로 소름이 돋았다. 머리까지 올라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만 보게 됐다. 그 몇 초 동안 나는 판단을 해야 했다. 그냥 몇 초만 지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무서웠다. 큰 누나가 있는 작은 방으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내가 작은 방으로 가면 나보다 빠르게 쫓아올 것 같았다. 정말 가까웠는데도.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지를 발휘했는지 앞에 빗자루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씩씩거리며 빗자루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화장실 옆에서 부엌불을 켜고 딱 부엌을 봤는데 없더라. 그런데 싱크대 밑에 문이 열려 있었다. 정말 지렸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사실 나는 27년 동안 가위도 눌려본 적 없고 귀신을 자주 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살 때 내 인생의 영적인 일이 절반 이상 있었던 것 같다.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 집에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몇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방 문턱에 섰을 때 유령 같은 형체가 눈앞에 아른거린 거. 학교 정문 오르막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곳이 공동묘지가 병원과 학교로 바뀌었다는 거. 그 학교에서 귀신도 본 적이 있다. 앞집 마당에서 땅을 파며 놀다가 뼈를 발견했던 일 등등. 터가 중요하다는 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 집은 지금 재개발되어 아이파크 아파트가 되었다.